앞에서 이제 문장 성분을 얘기한 게 결국은 이 문장의 짜임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문법 요소를 하기 위한 좀 기본 개념이었다고 본다면은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끝내려면 끝낼 수도 있지만은 간혹 가다가 좀 논쟁거리가 있는 것들이 제시문을 출제를 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수능 특강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문제를 다루어 가면서 뭐 질문 받으면서 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그 도식이 잘 나와 있기는 한데 천천히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혼문장이라고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혼문장을 표현을 하자면은 주술 구조가 한 번만 일어난 거를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술 구조가 나와 있는 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될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주어하고 서술어가 온전히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앞에 나왔던 문장 성분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편 이 절이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 얼마 동안은 사용을 할 거예요. 절이라고 한다 하면 공통적으로 얘는 주술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거를 절이라고 하고, 문장이라는 개념도 당연히 주술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주술 구조는 완결된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분명히 둘 다 주술 구조이지만은 문장 내부에 들어가 있는 개념, 요거를 그냥 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술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완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문장이라고 하는 약간의 개념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나올 때 뭐 초반부에, 요즘에 이제 고3 문제나 이런 데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좀 저학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물어보거나 할 때 좀 엄근진하게 개념을 딱딱딱딱 나누어서 물어볼 때는 이 완결성 유무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실전에서 그냥 짜임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그냥 좀 혼용해서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술 구조가 한 번만 일어난 거를 혼문장이라고 하는데, 주의사항은 이게 문장의 길이로 판단을 하면은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주술 구조가 일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 서술어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이 수식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 혼문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술어가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서술어 자릿수 얘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꽃이 피었다 같은 이러한 문장이 나와주면은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겠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 문장을 보면은 나는 그 과일을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자, 앞에서부터 좀 보면은 항상 뭐부터 하라고 했느냐 하면 서술어 요거부터 좀 체크를 하시고,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게 서술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 어절이 주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혼문장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먹고 싶다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이것조차도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본용언에 해당하고, 고 싶다의 형태로 나올 때 뒤에 나와 있는 이 싶다는 보조 형용사, 마찬가지로 보조 용언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절 단위로 끊기는 것이 절이라고, 어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절은 아니고 문장 성분의 개념이 어절 단위로 끊긴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본용언 보조용어 조합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를 서술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착각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다 있고 성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어절이고 얘도 어절인데 얘도 그러니까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먹다라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서술어고 얘도 쉽다라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전부 다 서술어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묶어가지고 하나의 서술어로 보고 그럼 다시 누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 어절을 보시면은 내가 먹고 싶다로 연결이 되니까 얘가 주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먹다라는 서술어가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무엇을에 연결이 되니까 얘가 목적어가 맞는 거고 이 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거 이제 다시 따져보자면은 목적어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격 조사 앞에 나와 있는 과일이라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 체언을 수식하는 거는 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관형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약간 길어졌음에도 분명히 얘는 주술구조가 한 번만 일어났기 때문에 혼문장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나는 나만의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산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술구조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혼문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좀 더 심화된 형태는 이제 견문장을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두 번째, 견문장을 좀 다뤄볼게요. 자, 견문장은 주술구조가 2회 이상 일어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 기출 같은 거 이런 거 문장에 짜인 파트가 나오면은 주술구조가 3번 내지 4번 일어난 것까지도 출제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술어의 개수를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자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은 단연 이 서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거 복습을 하면은 기본형을 갖추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술어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서술어가 나와 있는 걸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서술어가 2개가 나와 있다 하면 우리가 문장을 육안으로 봤을 때 주어가 비록 하나만 나왔을지라도 반드시 서술어가 2개면 주어도 2개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반복되어서 생략됐든 아니면 화자청자가 공유하는 구어적인 상황에서 그냥 떨궈냈든 간에 그건 생략된 것이지 원래는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생략된 성분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재구성하는 데까지가 질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견문장 중에서 가장 좀 무난하게 접근할 만한 게 이어진 문장이니까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어진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크게 보자면은 앞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절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이거를 뭐 굳이 선행절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굳이 막 할 필요까지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절이 뭐 선행절이 되겠지. 근데 이게 뭐 질문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절이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주어, 서술어. 그래서 얘를 그냥 후행절이라고 해보자. 뒤에 따르는 절. 그래서 절 2개가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장 기본적인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뒤에 더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절을 3개짜리를 내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껄끄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 말고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요 주어와
그 다음에 요 주어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같은 주어를 가지고 있다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뒤에 따르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주어가 동일하다면 주어 서술어가 나오고 여기에 주어를 생략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붙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떼어서 얘기하면 이게 주술술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텐데, 이거를 뭐 덮어놓고 외운다기보다는 실제로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 주어에 이제 이 서술어에 연결되어 있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헷갈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서술어도 이렇게 해서 공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나는 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 네,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먹다가 있고 마시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먹었냐 했을 때 여기 주어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마시다도 누가 마셨냐 했을 때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면은 여기에 나는이나 내가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경계를 나눈다면 이렇게 해서 절이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뭐까지 있었느냐 하면 와, 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형태도 출제된 적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종종 나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와, 과로 이어진 문장은 뭐냐 하면은요,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거예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와 나는 배를 좋아한다. 이게 나머지를 다 이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와, 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합쳐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의 학교에서는 요 유형까지 막 가르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서 좀 의외성을 갖추고 출제가 된다면은 한번 요 개념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 쉽게 접근할 때 요 절의 순서를 뒤바꾸면은 성립이 안 되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절의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은 되는데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거의 뭐 교재 같은 데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면 나열, 이제 열거 얘기하는 거죠. 나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열이면 이렇게 고 같은 연결 어미를 많이 쓰는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기계적으로 이 어떤 어미의 형태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 이런 거 이제 대표적으로 뭐뭐하지만 같은 이러한 것들도
순서를 바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 뭐 등 이런 게 있죠. 뭐뭐 하든지, 뭐 가든지, 말든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뭐 뻔질나게 많이 나오는 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같은 이러한 문장.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여기 기본형 가지고 있으니까 서술어, 여기도 기본형 가지고 있으니까 서술어. 그 다음에 각각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문장이 쉬워서 그럴 뿐이지 길어지고 꼬여 있어도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게 무엇이 짧으냐 하면 여기 인생이 짧다. 그 다음에 예술이 길다. 이렇게 해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절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 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연결어미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절의 순서를 뒤집어 버리시면 됩니다. 뒤집어 보면은 자, 예술은 길고 이제 고까지 넘기면 안 돼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어떤 강조의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국말은 좀 억양법이라고 해서 대부분 뒤에 나오는 말에 좀 더 강조가 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뒤집었을 때 여기를 강조한다는 그 뉘앙스나 그런 억양을 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이 절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절을 뒤집어 보는 쪽으로 해보시면 될 거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바꿀 수 없음이 아니라 바꿀 수 있음입니다. 바꿀 수 있음. 네. 얘는 이제 절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그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이 유형을 세분화해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수능 목적이면은 얘가 어떤 종류냐라는 것까지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건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내신 시험 목적이면 해두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과, 즉 원인이 있죠. 인과. 이거는 앞절하고 뒷절을 바꾸면은 원인하고 결과가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원인은 다 알 테니까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건은 가정문, 조건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 하면 이러한 경우가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도 목적 이런 게 있죠. 의도 목적. 여기는 대표적인 것만 써놓으면 뭐뭐 하려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상황 이런 것들부터가 이제 슬슬 어렵기 시작을 해요. 이런 디테일한 문장의 종류까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은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 그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물어볼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설마 뭐 여기까지는 안 내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는 아닌데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회독 정도를 할 때 디테일까지 챙겨가면서 2회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거거든.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도 수능 언매면은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배경 상황이냐, 양보냐, 시간 관계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물어보는 학교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배경 상황 요거는 는데 같은 거. 니은데나 는데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양보라는 게 상당히 좀 보면은 껄끄러운 부분인데 다 아는 거예요. 뭐뭐일지라도 같은 거 있죠.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더라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양보 구문이고요. 시간관계라고 교재에는 써 있는데 선후관계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뭐하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하자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선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이런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에 여러 가지 예문이 기출예문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만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인과가 가장 대표적이죠. 비가 와서 농사를 망쳤다 뭐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도 서술어를 먼저 찾아야 돼요. 와서가 기본형이 오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다 서술어고 그 다음에 망치다 얘도 서술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주어를 찾아봐야 되는데 누가 무엇이 왔느냐 비가 왔으니까 얘가 주어. 그 다음에 망치다에 걸려있는 주어가 일단 농사를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비가라는 주어를 얘가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비가 망쳤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주어가 생략되느냐 했을 때 이 말을 한 화자 스스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나는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주어는 존재하는 거예요. 생략됐을 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목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숨어있는 생략되어 있는 주어 찾기는 문장의 짜임 파트뿐만이 아니라 뒤에 넘어가는 문법 요소, 즉 이제 높임 표현이라든지 혹은 피동, 사동 표현이나 시간 표현 같은 것들에 전부 다 이 주어들은 그렇게 편하게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도 문법 요소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1학년 개념하고 지금 3학년 엄매의 개념이 크게 다르냐면 전혀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출제를 할 때 문장의 길이를 좀 짧은 거를 주느냐 아니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걸 주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문법 요소만 내느냐 아니면 같이 문장의 짜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장을 주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사실 뭐 고등학교 문법 개념하고 중학교 문법 개념이 뭐가 다르겠어요.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안 얘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문법이 뭐 더 어려워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를 가르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순서를 바꾼다면 농사를 망쳐, 자 여기 아서가 붙은 거니까 망쳐서 어서를 붙여놨어요. 농사를 망쳐서 비가 왔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지만은 얘가 원인이 돼버리면 이 위에 있는 문장하고는 다른 문장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미를 고정시켜 놓고 앞절과 뒷절을 이렇게 바꾸어주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어진 문장과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크게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인 거죠. 최대한 이거를 좀 천천히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하나 언급을 하고 잠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반드시 순서에 맞게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접근.
이거를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막 많이 다루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의욕이 있겠지만은 그 정상적이지 않은 접근을 하면서 문제를 소비하듯이 많이 풀어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본인한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서술어 찾기에 가 있다고요. 서술어를 찾는다.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게 서술어니까 반드시 서술어에 밑줄 치는 연습을 하세요. 밑줄을 친다. 그러니까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 할 때도 제가 밑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밑줄을 굳이 왜 치느냐는 얘기를 사실은 중학생뿐만이 아니라 고1, 고2, 고3 전부 다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게 그냥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독서라면은 사실 뭐 책에다가 밑줄을 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시험을 목적으로 뭔가를 읽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독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것도 분명히 읽는 거는 맞겠지. 근데 대부분 눈으로 이렇게 쭉 훑어나가는 거는 이미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그럴싸한 문장이지만 거기에 이물질 같은 게 하나가 박혀 있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끊어가면서 읽지 않으면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술어를 찾는다. 그 다음에 주어를 찾는다. 주어 찾기. 어떻게? 누가, 무엇이에 연결되는 어절을 찾는 것. 그러니까 즉 연결되어 있는 의미 관계로 자꾸 찾아줘야 되는데, 격조사가 붙었냐 안 붙었냐 이런 조사의 형태로 판단을 하면은 이 뒷부분 배우는 것까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 이 파트의 성패는 주술 구조를 발견하는 것, 요게 가장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가 붙는다고 했을 때 스스로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자꾸 거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신날 때가 있거든. 아, 문제가 이제 막 잘 풀린다. 뭐 좀 처음에는 떠듬떠듬 문제를 풀었다가 조금 여러 번 풀다 보니까 이제 좀 능숙해지고 딱 봐도 뭐 답 같은 것들이 막 보이고 이럴 때쯤에 조금 누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조금은 지연을 시키고 처음에 했던 그대로 자꾸 하나씩 하나씩 밑줄 그어가면서 주어 찾는 연습, 서술어 찾는 연습을 좀 꼼꼼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겹문장 중에서 아는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문법 용어를 접근할 때 막 사실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름을 굳이 이렇게 지은 데에는 다 그만한 의도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의도를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잘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안은 문장이라는 게 그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안긴 문장이라는 말과 함께 섞여서 선지의 구성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어가 하나의 선지 안에 같이 들어가면서 뭔가를 질문을 하면은 혼이 빠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자꾸 자기가 머릿속에서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자면 얘가 능동의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뭔가를 안고 있는 문장이고, 얘는 거기에 이제 피동이죠. 안겨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체 문장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영문법은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아마도 모문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문장. 그 다음에 안긴 문장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무슨 절에 해당하는 게 안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안긴 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어진 문장하고 이 아는 문장의 개념 차이는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이 이어진 문장은 절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뒤에 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전체적으로 큰 절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각각의 또 성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절로 끊어 있는 이런 성분. 이 안에 절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려면은 만약에 이 자리가 명사가 들어가 있던 자리인데 명사 대신에 절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원래는 서술어의 자리인데 절이 만약에 끼어 들어가 있다 하면 서술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술절이라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가 원래는 관형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여기에 주술구조가 들어가 있다 하면 이걸 관형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부사어 자리인데 여기에 절이 들어가 있다? 그럼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머지 뭐 목적절, 주절이 없는 거는 어차피 주어라든지 혹은 목적어라고 하는 이런 애들은 당연히 체언에다가 이렇게 조사를 붙인 형태일 것이고 목적어도 체언에다가 조사를 붙인 형태인 거니까 이걸 주절, 목적절이라고 하지 않고 요 자리에 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 그러니까 이 조사는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걸 주절, 목적절이라고 안 하고 그냥 명사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전체적인 접근은 좀 수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명사절을 아는 문장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만약에 선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뭘 물어보느냐? 전체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명사절까지만 얘기하면 딱 그 절에 국한된 얘기인 것이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인 문장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당연한데도 왜 자꾸 이런 걸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선지가 물어보는 질문이 팽팽 돌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독해하실 때 질문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끊어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런 것들은 예문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범인임을 알았다 라는 문장. 그럼 접근도 똑같아요. 이렇게 알다가 있으니까 얘가 서술어. 그 다음에 한 덩어리씩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절 단위로 끊어져 있으니까 4개의 어절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뭘 따져보느냐 하면은 기본형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을 해가면서 하나씩 끊어서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범인이다라는 원래 이렇게 기본형을 갖추고 있는 요소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없고 얘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에 제가 밑줄을 쳐놓은 거를 잘 봐주세요. 별거 아니지만 명사절 아는 문장이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가장 쉬운 형태의 아는 문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실수가 발생을 한다 하면은 절을 어디까지 끊어주느냐를 대충 뭉개고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범인이다가 기본형이면 여기 범인이까지가 나와 있어.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품사 파트에서 범인이고 범인이니 이런 식으로 어미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어간이 어디까지냐면 여기 범인 이까지가 어간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범인 이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종결어미 대신에 여기 어미가 미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이 절의 구획인데 반드시 어미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어미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절단위 을까지 퉁쳐가지고 여기까지 끊어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안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어쨌든 답이 나왔네 하니까 뭉개는 게 습관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근데 조금 더 문제를 정교하게 출제하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어미까지 해서 절의 구획을 확정하라는 얘기예요. 절의 구획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는 이 절 내부에 있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술어의 역할. 얘는 전체 문장, 즉 아는 문장의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아는 문장의 서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느냐면 얘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라고 선지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되느냐? 서술어가 2개가 나왔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각각의 주어를 찾아주는 거. 차분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장이 간단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싶겠지만은 실전에서 맞닥뜨리는 이 예시 문장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누가 알았느냐? 그가 안 게 아니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주술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문장, 즉 다시 표현하면 어때요? 안은 문장의 주어라고 표현을 해요. 아는 문장의 주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여기도 이 절 내부에 있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니까 범인이다. 누가 범인이냐? 그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랑 얘가 연결이 되죠. 그럼 이렇게 주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더 꾸며주고 있는 관용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끊어주면은 절의 구획은 다 됐어요. 됐죠? 절의 구획까지 이제 완벽하게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좀 더러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이 왜 가장 쉽다고 얘기를 했느냐면 명사 자리에 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절은 절인데 명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절을 이렇게 끼워 넣다 보니까 그냥 투박하게 주술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의 끄트머리에는 분명히 어미가 붙을 텐데 기본형이라면 종결어미 다를 붙이겠지만 명사 자리에 명사스럽게 들어가야 되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미음 요거 보일 거예요. 얘가 명사형 어미 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성어미인데 그게 뭐가 있느냐? 미음, 기 이렇게 있어요. 미음, 기 됐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해도 되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친절하게 이렇게 조사가 붙어 있다면 채연은 조사 결합을 하니까 요 조사 앞에는 원래 명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주어 서술어 즉 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절이 붙어 있구나 이렇게 2번의 기회를 줘요. 따라서 얘는 절은 맞는데 명사스러운 혹은 명사 자리에 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사절 혹은 안긴 문장이라고 부르고, 전체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자면 전체적으로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쉬운 개념인데도 한번 좀 천천히 순서대로 이 과정대로 한번 따라해 보라고 한번 해봤던 것이고, 이제 실전에서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냐 아니냐라는 뭐 기본 문제를 주기도 하겠지만은 실전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문장을 그대로 좀 재활용을 할게요. 선지에 질문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주로 많이 띱니다. 안긴 문장이 안은 문장의 무엇, 역할을 한다와 같은 이런 선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긴 문장이, 즉 이 절이 안은 문장 전체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절을 라지 X 같은 것들로 치환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나는 X을 알았다 인 거잖아요. 물론 여기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있으니까 좀 직관적으로 목적어 이렇게 가도 돼요. 가도 상관은 없는데 항상 목적어만 나오는 거는 아니야. 이게 명사절이 주어에 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문제의 그 예시 문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실전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는 뭐 주어 역할을 한다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용어가 핑핑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어지러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꾸 손을 대가면서 문제를 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관용절을 아는 문장. 핵심입니다. 핵심. 일전 수업할 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수능 특강에서 요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6문제 중에서 5문제가 관용절을 아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변별을 주기 위해서 항상 많이 사용하는 게 관용절을 아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개념은 똑같아요. 관용절을 아는 문장이나 명사절을 아는 문장 그리고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접근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관용절이라고 붙어 있지만 관형어 자리에 절이 들어가 있는 것, 주술구조가 들어가 있는 걸 관용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얘도 이 끝에 어미 처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관형사 말고 관형사형, 관형사스럽게 만들어주는 전성어미가 끝에 붙게 됩니다. 그럼 얘가 6개 있다고 했는데요. 니은, 리을, 은, 는, 을, 던 요렇게 딱 6개. 요거는 이제 외워두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시제에서도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다시 또 쪼개야 돼요. 이 관용절을 아는 문장은 일단 뭐가 있느냐 하면은 관계 관용절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관계 관용절이 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앞에 관계라고 붙어 있는 거는 영문법에서 관계대명사를 떠올려 보시면 좀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말 문법에서는 이 관계관용절은 뭐냐 하면은 절에 특정한 성분이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성분이 존재하는 걸 관계관용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문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담징이라고 있어요. 이게 자꾸 제 머릿속에도
담징이라는 인물을 항상 제가 막 품고 사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한 30년 전에 중학교 때나 이렇게 막 배웠겠죠. 담징이라는 인물을 화가겠지. 그래서 그냥 기출 문장이라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담징이 그린 그림이 발견됐다라는 이러한 문장을 한번 봅시다. 그럼 똑같이 서술어를 먼저 찾고 어절 하나씩 볼 건데요. 이 그림은 명사입니다. 명사형 말고 아예 그림이라는 명사니까 요건 기본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형이 있죠. 그리다라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다 어간 끄트머리에 이렇게 전성어미 니은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구획을 어미까지 일단 이렇게 끊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절 내부에서 서술어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느냐? 각각의 주어 그리고 절을 확정 이런 식이거든. 그럼 각각의 주어 발견됐다. 무엇이? 담징이 아니라 그림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의 형태처럼 무조건 전체 문장의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시작과 끝에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관계로 자꾸 자기 머리로 해봐야 된다는 건데 그림이 발견됐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주어 서술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연결된 거는 그리다라는 기본형으로 갔을 때 누가 그렸느냐? 담징이 그렸으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주술관계.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절을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주술로 묶여 있으니까 절이겠죠. 근데 끝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고 동시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절, 담징이 그린이 뭘 꾸며주고 있느냐? 뒤에 나오는 그림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체언을 수식하는 이 관형의 기능을 가진 절이라고 해서 얘를 관형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관형절이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얘가 관계 관형절이냐 아니냐부터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관계 관형절 문제에서는 일단 실전에서 출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생략된 성분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따라해 보면 돼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 제2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기말 준비를 좀 하면서 뭔가를 천천히 해나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가정의 달이고 5월 초에 행사도 많았고 휴일도 많았고 뭐 대체 공휴일도 하고 뭐 엄마 아빠랑 뭐 가족여행도 가고 오랜만에 할머니도 좀 뵈러 가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 5월 달이 얼레벌레 이렇게 막 지나가거든. 그럼 또 이제 한 6월 한 초중순 정도 딱 됐을 때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고 이 뒷부분은 또 시험 범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빠른 시간 안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접근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또 직관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냥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적 사례에만 기대게 되면은 이 경험에서 살짝 핀트가 나간 부분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당황하기 마련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천천히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이 관형절을 그냥 기본형으로 써요. 담징이 이 그린을 그리다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때 뭐가 이제 여기서 필요하냐 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략된 성분이 있냐 없냐라는 거는 필수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징이 그리다에서 지금 뭐가 빠져 있느냐면 무엇을 그렸는지가 빠져 있죠. 그럼 이게 지금 왜 생략되어 있느냐면 아까 수식이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림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수식어가 이 절 내부에 원래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얘가 생략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떤 성분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연결을 시켜봐야 돼.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이 절 내부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림을 그리다의 형태로 우리가 재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쳐놓으면 얘는 목적어가 생략되었구나. 그리고 다시 길게 얘기하자면 이 문장은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다시 실전에서 선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전에서는 안긴 문장의 목적어가 안은 문장의 주어와 동일하다 이런 형태로 선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요소가 뭐냐면 이 두 개가 동일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자면 안긴 문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이 안긴 문장의 구획도 정확하게 나눠놔야 되는 것이고 안은 문장의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지금 개념은 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개념이지만 그 기본 베이스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문장 성분을 제대로 판단하는 그 정상적인 접근, 기본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이게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긴 문장에 생략된 목적어를 재구성했을 때 그림을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의 주어는 그림이이잖아요. 이걸 동일하다라고 물어보는 건 이 요소가 동일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관용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샘플로 얘기한 거는 가장 그냥 대표적인 유형의 문장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너네 절대 못 맞힐 만한 이런 문제를 100점 방지용을 출제를 한다면 이 절 내부에 또 관형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경우까지도 모의고사 수능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절 내부에 절이 2개가 더 들어가 있는 형태, 이런 것들까지 나오면은 머리가 이제 팽팽 돌아요. 절을 어디에 나눠야 되는지도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그러한 문장이 나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그러니까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쁜 꽃이 피었다. 이런 거 이제 앞에서 보면 마치 혼문장처럼 생겨 먹었지만은 기본에 충실하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쁘다잖아요. 그럼 얘도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끊어줘요. 여기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어있고 이 앞에 뭐가 안 나왔죠. 그럼 이렇게 그냥 끊어주면 됩니다. 앞에 뭐가 없어. 하지만 원래 형태로 재구성을 해보자. 예쁘다라고 되어 있고 이 예쁜이 뒤에 나와 있는 꽃을 꾸미고 있잖아요. 관형절 맞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꽃이, 이 주어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문장의 어떤 구조나 형태 이런 것들은 비슷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저학년일 때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그럼 얘는 관용어가 아닌가요? 이런다고. 관용어가 아닌가요? 관용어예요. 그럼 관용절이라고 했는데 왜 또 여기에서는 관용어라고 하느냐? 질문을 뭘 하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문장 성분을 만약에 물어본다 하면 관용어라고 답하면 됩니다. 관용어 맞잖아. 어절이고 관용의 기능을 가졌으니까 관용어가 맞아요. 근데 문장의 짜임을 물어본다. 얘가 무슨 절이냐? 뭐 무슨 절을 아는 문장이냐? 그러면 관용절이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특히 국어 문제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질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질문이 뭐냐라는 거.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 간단하게 A는 B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B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지 않아요? 제시문에 가서 A가 B라고 쓰여져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꾸 A가 C가 아닐까? C도 맞는 거 아닐까? 이러한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이야. C를 물어봤냐는 거야. 안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은 B냐 아니냐만 제시문에서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마치 이 A라는 개념은 반드시 C 하고 B 중에서 하나만 적용된다는 이런 대립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란 말이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이 A는 때로는 B일 수도 있고 혹은 C의 개념을 다 포괄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무엇이냐? B냐 아니냐를 물어봤으니까 맞다고 하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C도 맞지 않으냐? 그럼 이것 좀 이상한데? 이건 B가 아니라 C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질문이 문장 성분이 뭐냐라고 하면 관용어라고 답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 분명히 수업 시간에 관용절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 관용어가 아니라 관용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관용어도 맞고 관용절도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객관식 문제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가 알고 있는 걸 다 써봐 라는 이런 식의 논술형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객관식 문제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질문인가 하고 그럼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OX로 그냥 답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성립이 되냐 안 되냐까지만 얘기가 되는 거거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격 관용절. 동격 관용절은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생략된 성분이 없어요. 생략 성분이 없는 관용절을 동격 관용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표적인 문장, 예시 문장 볼게요. 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문장을 봅시다. 그럼 여기도 서술어 들었다. 듣다가 기본형이니까 그 다음에 소식을 요건 기본형이 없고 여기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끝에 는이 붙어 있을 거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붙어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까지. 여기서 끊으면 안 됩니다. 이 는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주어를 찾을 건데 들었어. 누가 들었느냐? 형이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화자가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들은 거야. 이렇게 얘가 그냥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관계관형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 내부의 성분이 생략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 돌아온다가 서술어고 누가 형이 돌아온다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이 돌아온다는 이라는 절이 뒤에 있는 소식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관형절이라고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주어 서술어 따박따박 들어가 있어요. 여기 소식이라고 하는 건 이 절 내부에 어디에 들어가도 어색해요. 형이 소식을 돌아온다? 형이 소식에 돌아온다? 이런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 돌아온다라는 것만으로도 끝난 문장이다. 그러니까 얘는 생략된 성분이 없는 동격 관형절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관형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좀 더 꼬아져서 나오는 거는 실전에서 다양한 문장을 접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사절을 아는 문장. 똑같죠. 그러니까 부사어 자리에 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부사어 전성어미가 뭐 개라든지 도록 같은 이러한 전성어미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사 파생 전미사 이 혹은 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적어 놓은 것이고, 개, 도록, 이, 희 이런 거 나오면은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이런 대표적인 유형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술어. 그 다음에 여기 없이라고 붙어 있는데 기본 형태가 없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붙어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주어를 찾겠습니다. 뭐가 내리냐? 비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이게 전체 문장, 즉 아는 문장이 주어가 될 거고, 그러니까 얘가 문제인데 그나마 껄끄러운 부분이 없다가 나왔거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조사를 일부러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에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그러면 소리를 없이냐 소리가 없이냐 이거를 자기가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없이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소리가 없이, 소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절이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소리 없이가 뒤에 내리다라는 용언 출신의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어의 기능을 가진 절이라고 해서 부사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지요? 이제 교재에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방법 뭐였느냐? 첫 번째 서술어 찾기. 대체로 2개 이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2개 이상의 서술어가 나올 건데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거 무조건 밑줄을 벅 쳐놓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어미까지, 어미 혹은 여기 접사까지 끊기. 그 다음에 서술어가 이제 2개 정도가 나올 테니까 각각의 주어 찾기. 각각의 주어. 의미관계로 주어 찾기. 그리고 네 번째가 절의 구획. 어디까지가 절인지 이 구획을 확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간 서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막 그 관용어 같은 게 덕지덕지 막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 절의 구획을 확정하는 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이 절의
기능을 가지고 무슨 절인지 파악하면 돼요. 요 세 가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되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제로는 많이 써먹을 만한 정상적인 접근인 거고, 이제 나머지 두 개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이제 나머지 두 개를 이제 왜 빼놨느냐면, 얘네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개념은 어지간합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 자, 마찬가지예요. 서술어의 자리에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술어 자리에 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한자리 서술어라고 하면 주어랑 서술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의 구조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자리에 절이 들어간다는 개념이거든. 그럼 여기에 절이 들어간다면 여기에도 주술 구조를 갖추고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 술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주술, 얘가 서술절인 거예요. 얘가 서술절.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는 아주 짧은 문장인데 여기에 서술어가 있고, 그럼 누가, 코끼리가 긴 것도 맞고 무엇이, 코가, 얘도 맞단 말이야. 누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도 있어. 이랬을 때 주주술이 발견되면 뒤에 나와 있는 얘가 서술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을 하나 얘기해 봅시다. 조심해야 될 부분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은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나와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는 이게 필요해. 여기에서 맛이 가는 경우가 좀 생겨요. 자, 그럼 요 비슷한 문장 하나 써볼까? 코끼리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문장을 써보자. 그럼 여기도 서술어 누가, 코끼리가 주어고요. 무엇이 되었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발견이 될 때 이걸 주어라고 쓸 때쯤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되다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서 뭘 배웠느냐? 되다 아니다는 보어를 요구합니다. 보어를. 그러니까 얘는 주주술이 아니라 주어, 보어, 서술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이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느냐 하면은, 얘는 길이가 짧아도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겹문장이에요. 근데 얘는 주어, 보어, 서술어, 그러니까 주술 구조가 한 번밖에 안 일어난 혼문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객관식 문제에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의 문제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짓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이거 되다 아니다 요거 하나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오히려 간단한 개념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때 이걸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이거를 깜빡하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잠깐 망각하게 돼요. 이게 시험이라는 이 공간의 상황이라는 게 막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잘 봐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아, 이제 고등학교 생활의 내신의 마지막인데 해서 자꾸 뭐가 이렇게 막 마음이 앞서거나 너무 막 이렇게 막 몰두하다 보면은 이런 게 하나를 몰두하면 하나가 이제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집중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고득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시험 전체의 어떤 형태를 관망하고 거시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도 필요하고 또 특정 문제에서 아주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면은 거기에 완전 몰입해서 판단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뒤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뒤에 문법 요소에서 인용 표현에 한 번 또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인용이 된다는 거는 남의 말 혹은 글을 끌어다 써요. 그래서 얘는 서술어의 의미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말했다, 뭐 누가 뭐 언급했다, 뭐라고 하셨다, 이런 등등 이 앞에 뭐뭐라고 하셨다는 이런 어떤 인용과 관련되어 있는 남이 했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것들이 뒤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예시 문장도 보면은 말하였다, 말했다, 물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니 같은 이런 것들이 뒤에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심해야 될 거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하나입니다.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장의 짜임에서는 딱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인용은 뭐냐 하면은 따옴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옴표 사용. 그리고 간접 인용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차이가 되겠고, 그래서 따옴표를 사용하는 이 직접 인용의 경우는 뭘 붙여야 되냐면 이게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 조사입니다. 이거 어미 아닙니다. 이걸로도 장난치는 학교가 있어요. 라고가 붙어야 돼. 라고.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의 경우는 똑같아요. 인용 부사격 조사인데 이게 꼬라지를 보면은 마치 연결어미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게 붙어요. 고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하이픈을 제가 안 붙인 겁니다. 조사는 혼자 쓸 수는 없지만은 단어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이픈을 안 붙여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출제를 할 때 이 조사라는 표현 대신에 어미 같은 걸 슬그머니 넣어가지고 이제 좀 얕은 수를 쓰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정도 개념으로 하고 조금 더 이제 예로 바꾸면서 달라져야 되는 시제나 대명사의 형태 이런 것들은 뒤에 문법 요소에서 다루면 되니까 문장의 짜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